결국 서해가 세 가지 얘기죠. 하나는 이제 발해를 먹으면 베이징을 먹고 베이징을 먹으면 중국을 먹는다. 그러니까 발해를 드나드는 통로다. 두 번째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 자원 안보를 위한 중요한 통로다. 그래서 탑5 석유 LNG 수입항 중에 3개가 서해에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국은 남과 북 사이에 군대나 물자를 이렇게 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남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그 어떤 기동성을 가져야 되는 대륙 규모의 나라인데 서해가 바로 그러한 그 기동을 위한 아주 소중한 통로다. 세 가지 이유를 꼽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국의 LNG 수입항 탑10은 뭐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건 딱 서해까지예요. 서해가 우리로 치면은 이 사람도 이제 그걸 잘못했는데 양코우까지는 서해에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양코우 있잖아요. 4위.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맞네. 세 개 들어있네. 탑5에. 예. 텐진, 동자코우, 양코우. 예, 동자코우는 칭타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항구예요. 예, 그 세 개가 딱 서해예요. 여기 지금 요 정도.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왼쪽으로 평행하게 달린 선까지가 서해. 그러니까 옐로우시라고 국제적으로 부르는 거기거든요. 그러면 서해 안에 탑10 중에 4개가 들어와 있죠. 7위가 하나 더 있죠. 이게 당산. 예. 차오페이단 허베이의 당산이 서해입니다. 예. 차오페이단이.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10위 중에 6개는 서해가 아닌데 잠깐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들 대한 미사일 제가 보기엔 철룡의 대한 버전 그거 1000km 갈 거예요. 아마 그게 LRASM이랑 거의 유사할 겁니다. 기능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만들어내요. 결국은. 그러면 제주 앞에서 놓으면은 그게 어디까지 가냐. 예, 여기 타이페이 앞에 휴이까지 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작전 범위 안에 한국군에 당연히 작전해야 되는 한판 붙으면 그 작전 범위 안에 탑10 에너지 수입 항구 중에 8개 맨 위서부터 차오페이단, 텐진, 동자코우, 양코우, 샹하이, 닝보, 슈이 거기까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과 요 뒤에까지 해서 이게 인구가 몇 명이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랴오닝, 지린, 그 다음에 헤이룽장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인구가 거의 한 55% 정도 되고요. 그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셴젠, 광동, 홍콩 빼고 예. 그게 한 55% 정도 되고 GDP가 한 60%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나라가 작아서 뭐 중국에 불리하다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붙으면 쟤들도 골로 간다니까요. 서로 간에 종심이 없어. 한국과 중국은 서로 공업용 카터칼 딱 꺼내갖고 쫙 날핀 다음에 서로 경동맥에 딱 대고 있는 상태예요. 너 그럴래? 나도 거. 딱 그 상태예요 지금. 형세가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가모메 씨, 예, 우리 카모메 선생께서는 결론이 결국 중국은 진짜 먹고 싶은 것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이다. 뭐 그런 뜻의 말씀을 해요. 예, 꼭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닌데 제 귀엔 그렇게 들리네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In conclusion, the Korean Peninsula occupies a central role in China's security and geostrategic calculations, surpassing the significance of Taiwan from China's unique perspective. Gaining insight into these multifaceted factors is crucial for decoding China's actions and strategies within the region. 네. 결국 중국이 지금 대만은 문제가 아니다. 대만은 그건 뭐 정치적 상징이고 태평양 돌파의 문제고 그거 안 먹는다 그래서 중국한테 위해가 있는 게 아닌데 한반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이건 무지막지한 바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상실해라. 북한 자유화시켜야지. 우린 그런 입장이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네, 우선 처음에, 예.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야? 쟤들이 이 정도로 목을 걸고 있는 거야? 이걸 미국이 언제 실감했을까? 물론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뭐 투스타, 원스타. 네. 그다음에 뭐 국무부 같은 데면 과장, 뭐 국장 레벨은 다 알아. 그거보다 위에. 언제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야라고 언제 느꼈을까? 예, 저는 1989년 이후 2016년까지는 미국이 중국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진실이. 거기다가 2016년까지인데 그중에서 또 2008년까지는 어차피 중국이 뭐 갠신갠신 살아가는 애들이라 뭐 지금 상태를 중국이 바꾸려고 들겠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뭐 도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2008년까지는. 중국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2016년까지는 어차피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눈이 안 돌아가는 거고. 지금 열렬히 사랑하는 애인이 악녀라는 거를 짐작을 하겠어요? 지금 눈에 콩깍불이 씌웠는데? 예, 못하는 거지. 예. 2017년에서 2020년은 이제 고립주의 반중이에요. 그 반중은 반중인데 이게 고립주의여갖고 글로벌 감각이 없어. 동맹이 뭔지도 몰라 잘. 트럼프가 그 문제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게 수훈갑이 문재인입니다. 이게 문재인이 이제 워낙 중국 간첩스러운 정권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기가 차거든. 오죽하면 미어샤이머 같은 그 이상한 그 군사지정학자가 그 2022년 대선 바로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뭐 유권자들이 선택하겠죠. 네. 이게 중국 영향권으로 친중 종중 대통령 뽑아서 중국 영향권으로 한국 끌고 가면 분명히 한국에서 전쟁 날 거예요. 네. 그리고 왜냐면 중국은 끝까지 다 먹으려고 들고 미국은 끝까지 못 주겠다 하니까 전쟁 난다. 그 소리지. 그리고 뭐 유권자가 현명하게 선택을 해서 미국 영향권 안에 같이 가겠다. 그러면 뭐 번영하겠죠. 2022년 1월 달에 1월 초에 동아일보와 했던 인터뷰에서 미어샤이머 그 흉악한 그 국제지정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도 아는 거야. 한국 대통령 이거 잘못 뽑으면 거의 중국 간첩 같은 자다 이거. 그렇게 아는 거죠. 예. 문재인이 해낸 겁니다. 그런데다가 2022년부터 이제 우크라 터지고 제대로 된 이제 그 차이나 디커플링 혹은 차이나 디리스킹 구도가 딱 잡히고 나니까 야, 이거 한국 같은 그런 동맹이 없네. 그래서 한국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제 절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미 동맹이 핵동맹으로 4월달 워싱턴 선언에서 됐고요. 8월달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의 결정적인 그 기여를 해서 8월달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체제가 드디어 궤도에 진입을 했죠. 예, 그걸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1953년 6.25가 끝난 이후만 따져도 챕터가 7개입니다. 일단 53년에서 69년은 그 6.25 때 중국이랑 미국이 싸웠으니까 중국은 미국의 철천지 원수죠. 근데 이제 70년에 키신저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중 화해가 벌어지죠. 그래서 70년에서 80년은 이제 앞에 한 4, 5년 동안은 키신저 닉슨의 대중화해고, 예? 대중화해죠. 그리고 뒤에 이제 77년에서부터 80년까지는 이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이상한 대통령인 지미 카터란 자, 이 자의 넋 빠진 친중 정책이에요. 그래서 중국한테 최혜국 대우를 하죠, 그때. 그리고 미 대만 상호 방위 조약. 그게 지금 한미 군사조약과 제일 유사합니다. 구조가. 네. 미 대만 상호 방위 조약을 의회의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 파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불법적이에요. 예, 의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批준할 때 의회 동의가 있었다면 파기할 때도 의회 동의가 있어야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집요한 시도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간 거죠. 예. 81년에서 88년은 레이건은 이제 굉장히 격조가 있는 대통령이어서 진중한 거리 두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미 미중 화해가 되고 71년도에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79년도에 미중 사이에 국교 정상화가 되니까 이 시기에 일본, 그다음에 대만 자본 타이샹, 그다음에
화교자본 화샹 이게 앞다투어 중국을 진출하죠. 그래서 이 일본 타이샹 화상의 진출을 우리보다 한 12년 빨라요. 12, 3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터 닦아놓고 찍어 먹을 수 있는 거 다 찍어 먹고 난 다음에 한국이 들어간 거예요. 뭐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비교적 깨끗하게 중국에서 몸을 뺄 수가 있는 셈이죠. 지금 중국에서 저기 의외로 일본이나 일본은 좀 덜한데 이 독일 같은 거 지금 몸 뺄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중국 내수 시장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중국 내수 시장이랑은 연관이 있을 뻔했는데 그나마도 사드 때 다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밖에 없는 거지. 중국 이용해서 수출 상품 만드는 그 비즈니스. 그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비즈니스잖아요. 네 번째 시기는 이제 89년에서 2016년 미국의 미친 듯한 미친 듯한 중국 사랑이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을 지배한 세계관은 타락 글로벌리즘이죠. 그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중, 또 하나는 네오콘, 중동에 가서 다 총으로 해결보겠다 이거지. 마지막은 4대 말살, 그러니까 공화국 정신과 사회 기강, 사회 도덕, 사회 통념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남녀 성구분 말살시키고 역사와 과거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진실 존중 그건 개나 주라고 가르치고 가치 판단 그런 건 골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싸움 나니까 그렇고 자기들이 만든 가치 판단만 표준 가치 판단만 들고 다니라 그렇게 획일화시키는 거죠. 해체주의죠. 디컨스트럭티비즘. 네. 이 짓을 한 거예요. 누가? 사회의 초인류, 초 슈퍼 엘리트들이. 예. 다보스 포럼 같은 데 모여 처자 빠져갖고. 예. 그 다음에 2017년에서 2020년 사이는 이제 트럼프 시기인데, 예. 반중은 반중이야. 근데 고립주의 반중이야. 그래 놓고 이제 석유가스 공급 과잉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과열되죠. 경기가 과열되니까 씀씀이가 커지지. 씀씀이가 커지니까 뭐 관세로 중국 상품 가격 한 10% 5% 올라갔어. 그 일도 아니야. 그냥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국 오히려 떼돈 벌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트럼프의 반중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패했어요. 반중이란 화두를 우뚝 세웠다는 데서는 성공했어요. 2021년 이때는 이제 바이든 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때는 이 세뇌 탈출에서 엄청 비웃었는데 그 여름에 그냥 쫓겨가듯이 갑자기 화들짝하고 아프간에서 철수해 버리잖아요. 러시아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몸을 추스린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 두 개의 전선에 대한 준비를 한 거예요. 21년이. 22년에 우크라 터지면서 드디어 이제 반중 반러가 명확해지고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개 챕터입니다. 뭐 불과 한 70년 세월에 벌써 챕터가 7개인데요. 네. 그래서 뭐 요새 뭐 미국서 좀 일어난 일 이런 거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예.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틀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반중 반러로.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카모메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데 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왜 이 모양이었냐. 얘들 어떻게 좀 지능적으로 한반도 먹을 생각을 왜 못해. 야, 얘들이 작용 반작용 혹은 동학 다이내믹스에 관해서 딱 그 지점만 가면은 얘들이 지능이 그 지점만 딱 가면 지능이 무지능이 됩니다. 지능 결핍이 됩니다. 뭐 이게 정신병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하나에 대해서 완전히 지능이 제로인 다른 데서 스마트해 보이는데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를 볼 때 얘들은 굉장히 1차원적으로 보는 거죠. 공산당 인민해방군스러운 너무나 공산당 인민해방군스러운 그런 발상을 하죠. 딱 레시피는 3개예요. 대한민국은 우리 중국 경제력 좋아. 우리 중국 경제력으로 침투해. 북한은 핵 미사일 밀어줘-가지고 여차하면은 우리가 큰일 도모할 때 한국군이랑 주한미군 꼼짝 못하게 딱 뒷다리 잡는 역할 하면 돼.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밀어줘. 뭐 한국이 좀 복잡해서 사드 배치 같은 거 있으려 그래. 아, 그거 뭐 원불교도 동원하고 뭣도 동원하고 좌파 동원하고 가톨릭 동원해서 다 거기로 저기 주민 보내서 다 우리랑 동지들 관계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건너가면 우리 말 잘 듣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아주 단단히 혼내주지 뭐. 아, 그리고 그런 거 한 거. 그 이상한 여자 대통령 얼마 전에 우리 전승절 와서 뭐 절도했던 여자가 왜 그래? 그 탄핵으로 날려? 아, 그 탄핵, 그거 날리는 거 미국도 뭐 별로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왔다 갔다 해서 그 날리면 돼. 그 조선일보도 연락하고 중앙일보 거긴 또 연락 잘 되잖아. 그 여시제로 그 연락하고 방송사 그 노조들 우리 다 통하잖아. 다 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 이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예.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세상을 그러니까 돈짝만하게 보는 거지. 다 자기의 그런 얄팍한 계산대로 우주가 돌아간다고 판단하는 거지. 얘들이 이런 사고방식이라니까요. 딱 지능이 요 차원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야, 이런 일을 이 정도 하면 어떤 반작용이 있을 거야. 그게 반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 도를 넘으면 안 돼. 뭐 이런 사고방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적 그 한계, 그것이 인간과 세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작용, 반작용, 동학에 대해서 마인드셋이 없어지는 거지. 자, 북한의 위협이 커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군사력과 K무기가 발전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죠. 이 특이점을 통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사일 방어, 링크, 항법, 이걸 우리가 갖게 돼요. 이거 한 6, 7년 있으면 그렇게 돼요. 완전히 다 굳혀져요. 그러면 여차할 때 미국이 우리를 못 말리게 돼요. 우리가 국지적 응징을 하고 튀어들면 못 말려요. 미국이. 우리 주저앉힐 길이 없어.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손을 보려고 하면 미국이 이건 우리 핵동맹이야. 너희 함부로 건드리면 진짜 사고 난다. 이래서 중국은 또 주춤하게 돼요. 살벌한 게임입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그 미사일 방어라든지 링크는 항법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항법이라는 건 GPS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남북으로 팔자로 그려지는 툰드라. 예, 툰드라 궤도에 위성을 한 두세 개 띄우면 지상에 있는 보정장치 필요 없이 그 한 3개에서 서로 작동해서 만들어내는 보정 신호 가지고 그냥 미국 상용 GPS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체주가 좋으니까 다영역, 그러니까 우주, 사이버, 공군, 육군, 해군, 수중, 이 다영역에 걸쳐서 모자이크, 이걸 모자이크라고 불러요. 미군 전략에서는 모자이크 전쟁. 그러니까 레고 전쟁이지. 요 전구야. 한반도 일대 요 전장이야. 그러면 육군은 요거, 해군은 요거 레고 따따따닥딱 블락해서 다영역으로 빠바바방 싸우다가 그 다음 날에는 좀 전황이 바뀌었어. 그럼 블락 하나 빼고 요 블락 넣어서 또 따다다당 싸우고. 그걸 모자이크 전쟁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또 유무인 합동이 들어가잖아. 멈트가. 이게 다 되는 굉장히 파워풀한 상태가 한 7년에서 10년이면 도달을 해요. 우리가 정부가 이상한 정부만 안 들어오면. 그럼 뭐가 되냐고. 얘기가 뭐예요? 2033년, 2035년에 한국이랑 잘못 엮이면 자기들도 골로 간다 이 상황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미국이 각성을 해서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군사적으로는 한국과 핵동맹을 맺고 또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삼국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경제적인 거, 뭐 정신문화적인 거, 기타 등등은 또 그것대로 발전시켜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지. 한국 정도의 선진국인 나라가 자기 GDP의 2.7%, 3% 이거를 지금 2.7까지 가 있죠.
저는 뭐 3%가 아주 좋다고 보는데 국방비를 계속 이렇게 지출하면서 강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 그 국민적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참 드뭅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방법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죠. 자, 중국이 저렇게 한반도에 목을 달고 있는데 과연 북한 자유화가 가능하냐? 속단하면 안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는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이렇게 표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이 돼야 돼. 피동적이 돼야 돼요. 찬스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찬스가 올 때 안 놓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찬스가 올 확률을 높이고 찬스가 와서 안 놓치고 다 똑같아요. 결국 국력 강화하고 국방력 강화하고 우리 정신을 강화하고 제공화주의로 동맹을 강화하고 그러면 찬스가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찬스가 왔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어깨로 쓱 밀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바로 내일 모레 자유화시켜야지 안달복달하고 자유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그 작전을 감행해야 된다. 그런 건 안 좋아요. 군사작전을. 북한 인권운동 이런 건 해야 되는데 뭐 풍선도 보내고 그런 건 해야 되는데 군사작전을 감행해야 되는데 그건 안 좋고요. 힘을 빌드업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찬스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